옛날 지리산에 한 사냥꾼이 살았다. 그는 몸이 가벼워 발소리도 내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활을 쏘았다 하면 반드시 맞추는 백발백중의 실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의 명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를 사냥하러 갔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에게는 부인과 젖먹이 아들이 하나 있었다. 부인은 남편이 호랑이에게 변을 당하자 아들만은 절대로 사냥꾼의 길을 걷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하여 집에 있는 사냥 물품들을 다 숨기고 아들은 글 공부만 시켰다. 시간이 흘러 훌쩍 큰 아들은 처음으로 서당에 가게 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하구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에게 호랑이 밥의 자식이라고 놀려댔다. 그리하여 아들은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글방 아이들이 저보고 호랑이 밥의 자식이라고 놀려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나요? 어머니는 말했다. 아, 진짜 그 쌍놈의 자식들이 하여간 어린 놈들이 더하다니까? 아들아, 사실 네 아버지는 훌륭한 사냥꾼이었다. 하지만 천년 묵은 호랑이를 잡으러 가서 그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단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쓰던 활과 화살을 보여줬다.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저는 오늘부터 글 공부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노력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라는 글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활 쏘기 연습만 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아들의 활솜씨는 아버지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어머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천년 묵은 호랑이를 잡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가려고 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말리며 말했다. 얘야, 그걸로는 어림도 없다 이놈아. 내 아비는 십리 밖에 있는 나뭇잎도 맞출 만큼 활 실력이 뛰어났다. 그런데도 호랑이에게 당했는데 너는 아직 멀었다.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활쏘기 연습을 했고 몇 달이 지나 십리 밖에 있는 나뭇잎을 맞출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네 아버지의 활솜씨가 그것뿐이었는지 아느냐? 그는 활로 바위도 깨뜨릴 만큼 힘도 장사였다. 그러니 이 어미가 내 아비한테 반한 거란다. 하여간 그만한 힘이 있어야지만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저 아들이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것을 말리고자 어머니가 지어낸 얘기였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도 화살로 바위를 깨뜨릴 수는 없을 테니. 그렇지만 이 고집센 아들은 몇 날 며칠 동안 바위에 활을 쏘아댔다. 손에 피멍이 맺히고 굳은 살이 박힐 때쯤 드디어 화살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었다. 이쯤 되니 어머니도 아들을 더 말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주먹밥을 싸준 뒤 조심하라고 당부하며 아들을 보내주었다. 아들은 이제껏 무서워서 가보지 못한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도 더욱더 깊이 들어갔다. 그렇게 하루 종일 걷다 보니 날은 저물어 잠잘 곳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초가집 한 채가 보였다. 거기에 가보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여기서 사람을 본 건 오랜만이군. 젊은이, 자네는 어찌하여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오게 되었나? 아들은 아버지를 잡아먹은 천년 묵은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고 했다. 그리고 그동안 호랑이를 잡기 위해 활 연습도 많이 했고 활의 힘은 바위를 깨뜨릴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에휴, 그걸로는 부족할 걸세. 천년 묵은 호랑이의 가죽은
바위보다 단단하다네. 그러니 무조건 활을 쏘지 말고 호랑이의 물은 곳을 찾아 정확히 활을 쏘게나. 이렇게 일러주고는 이튿날이 밝으니 멧돼지 고기 한 덩이를 주고 위험할 때 이것을 사용하라고 말했다. 아들은 감사 인사를 건네고는 길을 떠났다. 한참을 가다 보니 천둥이 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소리 나는 쪽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집채 많은 호랑이 한 마리가 자고 있었다. 저놈이다. 아들은 심리 밖에서 나뭇잎을 쏘아 맞추는 솜씨로 호랑이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그런데 순간 자고 있던 호랑이가 깨어나더니 그의 화살을 요리조리 피했다. 아들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위를 뚫을 때처럼 힘을 주어 화살을 당겼는데 호랑이는 그 화살도 손으로 튕겨냈다. 그러고는 아들을 향해 달려왔다. 아들은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다. 호랑이는 다행히도 나무를 타지 못했는데 그것을 본 아들은 숨을 고르고는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분명 할머니가 호랑이의 물은 곳을 쏘라고 하셨지. 호랑이의 물은 곳을. 한참 동안 생각한 아들은 분명 호랑이 가죽은 단단하지만 입속은 무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마침 할머니가 싸준 멧돼지 고기를 떠올렸고 보찜에서 그것을 꺼냈다. 그리곤 멧돼지 고기를 호랑이에게 던졌는데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먹으려고 입을 벌렸다. 순간 아들이 쏜 화살이 멧돼지 고기를 꿰뚫고는 호랑이의 입속으로 가서 박혔다. 호랑이는 화살이 아파서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어흥 하는 소리를 냈는데 아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연겁부 화살을 날렸다. 그러자 큰 호랑이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어버렸다. 아들은 죽은 호랑이를 끌고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에 가니 사람들이 죽은 호랑이를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그러고는 입을 모아 아들의 용맹함을 칭찬했다. 또한 소문을 듣고 나라에서는 호랑이를 사냥한 아들에게 큰 상금을 내려줌과 동시에 관직도 부여했다. 그리하여 아들은 받은 100냥의 상금으로 새 집을 짓고 관직 생활을 하며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한 농사꾼이 소 2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어미소 1마리하고 송아지 1마리였는데 그에게는 소가 농사일을 도와주는 귀중한 존재였다. 그런 어느 날, 어느덧 조상님의 제삿날이 다가왔다. 그의 집은 예전부터 제사를 중히 여겼는데 마침 그의 흉작이 나서 제사상을 차릴 돈이 없었다. 그리하여 소 1마리를 팔기로 했는데 어미소는 농사일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송아지를 팔기로 했다. 농사꾼은 송아지를 끌고 장에 갔다. 장에 가서 송아지를 팔았는데 평소보다 좋은 값을 받고 팔아서인지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국밥 한 그릇이라도 사 먹을까 했지만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그냥 가기로 했다. 그리고 송아지를 판 돈은 허리춤에 고이 모셔놨다. 집으로 돌아오는 고갯길. 숲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칼을 든 도둑이 나타났다. 혹시나 해서 돈 없다는 말은 하지 마라. 아까 장에서 송아지 판 것을 다 봤으니까. 농사꾼은 말했다. 이보시오. 무슨 사정으로 도둑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은 조상님 제사를 지낼 돈이오. 그러니 오늘은 좀 봐주시오. 제사는 뭔 놈의 제사? 나도 그렇게 평생토록 조상을 모셔왔지만 지금 이 내 꼴을 봐라. 조상의 은덕을 입었다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도둑질이나 하고 있겠느냐? 아직 살인은 안 했잖소. 더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었지만 지금 그렇게 된 것도 다 조상님의 덕이라오. 이놈 말은 참 잘하는구나. 하지만
네가 돈을 내놓지 않는다면 난 오늘부로 살인자가 될 수도 있겠지. 농사꾼은 하는 수 없이 허리춤에 감춰놓은 돈을 꺼내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가던 원님이 그 광경을 보고는 포졸들과 함께 달려왔다. 아, 이놈 이거 간땡이가 부었구나.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밤도 아니고 이 훤한 대낮에 강도질이라니. 도둑은 사색이 되었고 벌벌 떨면서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다. 그때 가만히 보고 있던 농사꾼이 말했다. 원님, 저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 제 친구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 친구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 잊고 있었다가 오늘 길에서 만났지 뭡니까? 그리하여 친구가 돈을 갚으라고 고함을 친 것입니다. 그럼 저 칼은 무엇이냐? 저 친구가 장에서 산 칼입니다. 원님은 믿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지만 농사꾼이 친구라고 우기자 어쩔 수 없었다. 그리하여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시끄럽게 싸우지 말고 둘이 잘 의논해 해결하도록 해라. 하고는 가던 길을 갔다. 도둑은 관아에 끌려가서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고맙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다. 세상에 댁 같은 사람이 있는 줄 몰랐소이다. 난들 이런 짓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나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워 장돌뱅이 짓을 하다가 그만. 장에서 송아지를 팔아 큰 돈을 받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고 가던 길 가십시오. 그는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미안함을 전했다. 농사꾼은 그 길로 집으로 갔다. 집으로 가서 제사를 지낸 다음 외양간에 있는 어미소를 끌고 장으로 가려 했다. 부인은 농사철도 아닌데 소는 왜 끌어내냐고 말했는데 농사꾼은 어제 고갯길에서 도둑을 만난 얘기를 하면서 이 소를 팔아 그 장돌뱅이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부인은 말렸지만 그는 들은 채 만취하고는 어미소를 데리고 장으로 갔다. 그리고 장에 가서 소를 팔았다. 소 판 돈을 가지고 이리저리 장돌뱅이를 찾아다녔는데 저 귀퉁이 구석에 자리를 깔고 산나물 몇 가지를 팔고 있는 그를 만났다. 농사꾼은 말했다. 이보시오. 어제 보니 사정이 딱한 것 같은데 여기 이 돈 받으시오. 농사꾼이 소 판 돈을 다 내놓으니 도둑은 그만 땅에 넙죽 엎드려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이러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도 나쁜 짓을 하려는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만 하더라도 평생 잊지 못할 터인데 어찌 이리 큰 돈을 받겠습니까? 둘은 받느니 못 받느니 서로 옥신각신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결국 농사꾼은 장돌뱅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자신의 농가 밭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같이 농사를 짓자고 말했다. 그날부터 장돌뱅이는 자신을 거둬준 농사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농사꾼도 식솔이 하나 더 늘어 예전보다 더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새로 소도 사고 농사를 지을 땅도 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농사로 큰 부를 이루어 잘 살았다고 한다. 예전 충주에 원씨라는 양반이 살았다. 그는 나랏돈을 횡령한 죄로 돈을 못 갚으면 사형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 돈이 자그만치 쌀 100가마니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그의 곳간을 아무리 털어봐도 겨우 쌀 10가마니 남짓. 원씨는 도저히 갚을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고 에휴, 남의 돈으로 주색 잡기 할 때는 참 좋았는데 이제는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 그냥 잠깐이나마 잘 놀았다 치고 염라대와 함께 문안 인사나 하러 가야겠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큰 연못. 그는 그곳으로 가서 빠져 죽을 생각이었다. 늦은 밤, 원씨는 산에 올랐다. 힘들게 오르다 보니 연못이 보였는데 그는 가쁜 숨을 가다듬고 연못으로 다가갔다. 헌데 바위 밑에 난데없이 빗자루 하나가 놓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이곳에 웬 빗자루냐? 가만 보니 새 것은 아니고 사람 손을 탄 것 같은데? 그리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살피던 도중 빗자루에 개똥이 묻어있는 것이 보였다. 에이, 더럽게 시리. 가만 보면 쓸만한 빗자루 같은데 누가 똥 묻었다고 여기 내다 버렸구만. 아무리 더럽다고 해도 쓸만한 것을 여기 버리다니. 똥만 씻으면 깨끗해질 것 같은데. 그는 죽을 놈이 별 생각 다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쓸만한 빗자루를 그냥 놔두기는 아까웠다. 그리하여 빠져 죽으려던 연못으로 다가가 빗자루를 깨끗이 씻었다. 이리 하니 얼마나 보기 좋냐. 때로는 더러워 사용하지 못할 것도 이리 씻으니 깨끗해지는걸. 순간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아보았다. 물욕의 눈이 멀어 나랏돈을 횡령하고 이미 늦었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자신을. 그래, 나도 세상 속세에 물들어 잘못을 저질러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이 빗자루처럼 더러움을 씻어내고 새 삶을 살아보자. 그리하여 그는 죽으려던 마음을 접고 빗자루를 가지고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자신이 횡령한 돈을 어떻게 갚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농과 밭, 집을 팔아도 갚기에는 모자란 금액. 할 수 없이 원씨는 날이 밝자마자 주위 친지들에게 돈을 빌리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때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이어 원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이, 원씨 계셔? 누구시오? 원씨는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에는 키가 큰 도깨비가 서 있었다. 내가 서울 도깨비인데 충주에 씨름을 잘한다는 도깨비 한 명이 있어서 그놈하고 붙으려고 여기까지 내려왔지. 근데 내려오는 도중에 너무 피곤해서 연못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고 했는데 그 잠깐의 순간에 어떤 빌어먹을 똥개 한 마리가 내 등에다 이렇게 똥을 넣었지 뭐야. 그리하여 똥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참 동안 빗자루로 있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줘서 이렇게 살아났지. 그러면서 말을 이어나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혹은 귀신이라도 은혜는 갚아야 하는 법. 그리하여 날 살린 은혜를 갚으러 왔으니 혹시 뭐 원하는 게 있다면 말해보게. 원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자신이 갚아야 할 쌀 100가마니를 생각해냈다. 저 쌀이 100가마니가 필요합니다. 뭐? 먹고 배 터져 죽으려고? 아닙니다. 제가 나랏돈을 횡령해서 그것을 갚아야 하는데 그것이 쌀 100가마니 정도가 됩니다. 그거 참 못된 양반이구만. 남의 돈으로 놀 때는 좋았지? 에휴 참. 그래도 생명의 은인이니 그까짓 것 내가 해결해주지. 자, 어서 곳간으로 나를 안내해주게나. 원씨는 도깨비를 데리고 곳간으로 갔다. 그는 품에서 도깨비 방망이를 꺼내더니 곳간에 있는 쌀 1가마니를 방망이로 내리쳤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쌀 1가마니가 2가마니가 됐다. 그는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쌀가마니들을 방망이로 내리쳤고 결국 시간이 흘러 10가마니였던 쌀은 101가마니가 됐다. 이제 내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았네. 만약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러니 앞으로 허튼 짓 하지 말고 열심히 잘 살게나. 그리고 쌀 1가마니는 덤이라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도깨비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나랏돈을 빼먹고 주색잡기에 빠져 세월을 보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원씨. 그는 황당하게도 도깨비를 만나 횡령한 돈을 다 갚을 수 있었고 그 후로 마음을 다잡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한다. 옛날 작은 마을에 아들을 둔 부유한 호라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예전에 마을에서 제일 가는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했지만 그녀는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젖먹이 아들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호라비는 어렵게 젖동량을 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어느새 아들은 장성하여 착하고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며느리는 심성이 무척이나 고운 여자였기에 홀로 된 시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아버지를 돌보며 집안 살림을 해나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홀아버지의 아들,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남편을 보내고 나서 매일 밤낮을 울면서 지냈다. 한때는 그를 따라갈 생각도 해보았지만 홀로 된 시아버지 생각에 그러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인자하신 시아버지 덕에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된 그녀. 그 후로 둘은 마치 친아버지와 딸처럼 서로 의지하고 아끼며 살았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젊음과 미모가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 있다가는 과부로 생을 마감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며느리 몰래 중매쟁이를 통해 재취 자리를 알아본 다음 그녀에게 말했다. 얘야, 나는 네 젊음이 아깝다고 생각한단다. 그래서 네 재혼 자리를 알아봤단다. 마침 건넌 마을에 딸과 함께 사는 호라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혹시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사람과 함께 살면 어떻겠느냐?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한사코 거절하며 말했다. 아버님, 제가 어찌 아버님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이렇게 내 옆에 있다가는 너는 죽을 때까지 혼자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해야 하는 말이다. 이제는 내 행복 말고 너의 행복을 신경 써야지. 시아버지는 말과는 다르게 딸 같은 며느리 없이 혼자 살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결국 시아버지를 떠나 건넌 마을 남자와 재혼하기로 했다. 이윽고 며느리가 떠나기 전날이 되자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땅 30평을 선물로 주면서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을 본 며느리는 마음이 변치 않았다. 하지만 잘 살겠다는 말밖에 해드릴 말이 없었다. 며느리는 집을 떠나 그 남자와 재혼했다. 그는 듣던 대로 착하고 성실하며 준수한 외모의 사내였다. 그의 딸도 새로운 며느리를 어머니로 여기며 잘 따랐다. 그리하여 한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에 시아버지를 잊고 지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고 온 시아버지가 밥은 잘 잡숫고 계시는지 잠자리는 편안하신지 궁금해졌고 걱정이 됐다. 그렇게 나날이 근심과 걱정이 쌓여갔는데 옆에서 아내의 안색을 살피던 남편이 물었다. 당신 무슨 일 있소? 항상 꽃 같던 얼굴에 그늘이 져 있구려. 사실 두고 온 시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혼자 사시는데 적적하고 외로울까봐.
그거 참, 얘기를 들으니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소. 가장 좋은 방법은 재혼인데 거 괜찮은 사람이 없으니. 그러게요. 괜찮은 여인이 있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답니다. 하지만 주위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시아버지에게 어울릴 만한 마땅한 여인이 없었다. 그러면서 걱정이 더욱더 깊어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홍기가 이미 지난 자신의 수영딸을 보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남편에게 말했다. 서방님, 사실 시아버지를 생각하다가 떠오른 생각인데 우리 딸을 시아버지께 시집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뭐요? 내 딸을?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혼이 날 나이가 훌쩍 지났음에도 마땅한 혼처가 없어 시집을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시아버지께 시집을 보내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오. 어떻게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그 알지도 못하는 노인한테 시집을 보낸단 말이오? 당신 의붓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요? 아닙니다. 만약 서방님이 그분을 직접 만나보았다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분의 어진 마음과 착한 성품은 며느리였던 제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저희 딸과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을 거고요. 거기다가 그분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랍니다. 그러니 딸아이가 괜히 이상한 집에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그리 생각한다면 내 당신을 믿고 딸에게 한번 물어보겠소. 그리고는 남편은 딸을 불러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다. 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미 혼기가 지난 나이고 더 이상 마땅한 혼처 자리도 나타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말한 어질고 착한 사람이라는 점도 그 결정에 큰 도움이 됐다. 그 길로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찾아갔다. 처음에 시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한사코 거절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자신을 생각해준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도 당신을 걱정해 의붓딸과 재혼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렇게 딸 같던 며느리의 끈질긴 설득으로 인해 결국 시아버지는 재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시아버지가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장모가 되는 이 요상한 혼인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신랑과 신부 둘은 처음 보는 모습에 서로 서먹서먹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입장이 바뀐 탓에 호칭도 애매모호해졌다. 또한 주위에서 보는 시선도 좋지 못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와 딸이 살고 있었다. 마을은 평온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으며 사람들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살기 좋은 마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너무 가난하여 생활이 힘들었고 그녀 또한 가난하였기에 혼기가 지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마을 근처의 숲에서 야생화를 꺾다가 소 한 마리를 발견했다. 소는 덩치가 큰 황소였는데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며 다가왔다. 안녕 소야, 여기서 혼자 뭐하니? 딸은 소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는데 어이없게도 소가 말했다. 나 여기서 풀 뜯고 있지. 배고파서. 딸은 깜짝 놀랐다. 소가 말하는 걸 처음 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놀란 것도 잠시. 오히려 두려운 마음보다는 호기심이 일었다. 그래서 소에게 물었다. 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니? 혹시 요 앞 서당에 다녔니? 딸의 어이없는 질문에 소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신기하네. 다들 내가 말하는 것을 알고 나면 무서워서 도망가던데. 오히려 나한테 질문을 하다니. 뭐가 무섭니? 오히려 나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기쁜걸. 그래? 그러면 종종 이곳으로 나를 만나러 와줄래? 물론이지.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딸은 그 후로 종종 산으로 가서 말하는 소를 만났다. 그리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 어느 날, 소는 그녀에게 말했다. 알고 보니 농사를 짓고 사는데도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 같은데, 소 한 마리 있으면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가난해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는 얘긴데,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농사를 도우면 어떨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 그게 뭔데? 나하고 결혼해줘. 깊은 침묵이 흘렀다. 사람과 소의 결혼이라니.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딸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면 소는커녕 돼지와도 결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와 얘기를 나눈 탓인지 그가 마치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찰나의 고민은 넣어두고 소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딸은 소와 결혼식을 올렸다. 물론 아버지와 주위 사람들 몰래 정한수를 떠놓고 한 둘만의 결혼식이었지만 소는 그런 것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부터 소는 약속한 대로 그녀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소와 함께 농사를 지으니 예전보다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었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리고 배고픔에서 벗어나니 예전보다 더 힘내서 일할 수 있었고 곳간의 쌀은 조금씩 쌓여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예전부터 딸은 항상 마음속에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으며 왜 자신과 결혼하기를 원했을까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에게 물었다. 서방님, 이래봬도 우리는 부부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숨기는 것이 없어야겠죠? 그리하여 물어보는 건데 서방님은 어찌하여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소는 말했다. 사실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소. 당신이 나의 콧뚜레를 뺄 수 있다면 말이오. 당신이 만약 이 콧뚜레를 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말해주겠소. 소의 말을 들은 그녀는 그의 콧뚜레를 빼려고 했다. 처음에는 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박혀 있었지만 살살 비틀어 보니 점점 틈이 생겼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힘을 주니 쑥 하고 콧뚜레가 빠졌다. 콧뚜레가 빠진 순간 소는 어디 가고 그 자리에 멀끔하게 생긴 사내 한 명이 서 있었다. 딸은 말하는 소를 봤을 때보다 더 놀랐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많은 생각이 떠올랐지만 너무 놀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대신 사내가 말했다. 난 원래 인간이었어. 한때 잘 나가서 되게 무례하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못된 인간. 그런 내가 어느 날 산에서 도사를 만났는데 그와 얘기하다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나보. 그래서 그는 벌을 준다고 나를 소로 변하게 했소. 그러고는 다른 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콧뚜레를 풀어주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소. 딸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하여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내 콧뚜레를 풀어줄 사람을 찾아다닌 거라오. 그리고 내 겉모습을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길 빌었소. 그런데 이렇게 당신을 만나 결혼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며 사람에 대한 것을 배웠소.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당신 손에 의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사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딸 역시 그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 사내는 사람으로 변한 지금도 그녀를 아끼며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고 했다. 그리고 장인 어른을 만나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하여 소에서 사람으로 변한 사내는 딸과 함께 장인 어른을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먼 옛날, 소금을 팔러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소금 장수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고갯길을 넘어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지게를 내려놓고는 잠시 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산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본 소금 장수는 여기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마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안 소금 장수는 쉬던 것을 멈추고 마을로 가기 위해 일어섰다. 그때 산소 앞에 하얀색 여우가 나타났다. 여우는 산소를 파헤치고는 그곳에 묻혀있던 해골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바위에 슥슥 갈기 시작했다. 해골을 몇 번 바위에 갈던 여우는 머리에 딱 맞을 정도의 구멍이 생기자 그것을 머리에 썼다. 그러고는 공중제비를 돌았는데 여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리가 흰 할머니 무당이 나타났다. 무당으로 둔갑한 것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소금 장수는 두려움에 몸이 떨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무당으로 변한 여우는 옴짝달싹 못하는 소금 장수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내가 오늘 저녁에 아랫마을에 구슬하러 가는데 나만 따라오면 소금도 팔고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우라는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말거라. 그리고 그렇게만 한다면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 소금 장수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이대로 달아났다간 목숨을 잃을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해치지 않겠다는 여우의 말을 믿고 그를 따라가기로 했다. 아랫마을로 내려가니 그곳에 병든 환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멍석 위에 누워 기침을 해댔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던 환자의 가족들은 무당을 보자마자 매우 반가워하며 기뻐했다. 무당은 반기는 그들을 뒤로 하고 잘 차려진 구판으로 다가가 구술하기 시작했다. 구판이 벌어지자 많은 구경꾼들이 모였는데 소금 장수는 이때다 하며 구경 온 사내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구슬 버리는 저 무당은 사실 백여우입니다. 아까 산에서 하얀 여우가 저 무당으로 둔갑하는 것을 봤습니다. 진짜로 제 목숨을 걸고 말하겠습니다. 저 무당은 분명 백여우입니다. 처음에 사내들은 소금 장수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가 입을 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 사람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도 그럴 것이 저 무당이 오면서부터 병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구슬 버리면 뭐해? 몇 명이나 하면 다시 다른 사람들이 알아놓는걸. 어쩌면 사람으로 변한 여우가
구판을 벌인다는 핑계로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은지도 몰라.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러면 각자 몽둥이를 준비해서 저 무당을 매우 치자고. 만약 여우가 아니라면 이 소금 장수가 시켰다고 하면 되지 뭐. 시간이 흐른 뒤 굿을 끝내고 잠시 쉬고 있던 무당 앞에 한 무리의 사내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은 몽둥이로 쉬고 있던 무당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청년들이 갑자기 미쳐 날뛴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무당이 여우로 변하자 순간 행동을 멈추고 바라보기만 했다. 여우는 계속 몽둥이 찜질을 당하자 참지 못하고 입안에서 커다란 구슬을 토했는데 영롱한 빛깔을 본 소금 장수가 재빨리 그것을 집어 소매에 감추었다. 그리고 온몸을 구타당해 구슬을 내뱉은 여우는 이내 숨을 거뒀다. 한바탕 소란이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려준 소금 장수의 소금을 다 팔아줬다. 그러고도 모자랐는지 부자로 보이는 양반이 고맙다며 그의 손에 돈 몇백 냥을 쥐어주었다. 그 일로 소금 장수는 소금 파는 일을 그만두고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는다고 했던가? 그는 가져온 돈을 몇 년 만에 술과 도박으로 다 탕진해버렸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소금 장수 일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사는 순탄치 않았다. 몇 년 동안 쉬다가 다시 시작해서 그런지 소금을 얹은 지게는 무거워져만 오고 다리는 저려왔으며 땀은 비오듯 쏟아졌다. 그리하여 몇 고개도 넘지 못하고 앉았다 쉬어가기를 반복. 결국 산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밤이 되니 주위에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금 장수는 무서워 이리저리 쉴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는데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그는 그곳으로 무작정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 가보니 낡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는데 소금 장수는 문 앞에서 집주인을 불렀다. 이윽고 살인문이 열리고 주인이 나왔는데 그녀는 낯빛이 백옥같이 하얀 여인이었다. 소금 장수는 말했다. 소금을 팔러 다니다가 날이 저무는지도 몰랐습니다. 밖에서 자긴 너무 위험하니 하룻밤만 신세질 수 있을까요? 여인은 그의 말을 듣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본래 과부의 몸으로 낯선 사내를 방으로 들일 수는 없는 법. 하지만 사정이 너무 딱해 보이니 오늘 하룻밤만 묵고 가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드시지요. 소금 장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그녀가 차려놓은 이불에 몸을 뉘으려고 웃옷을 벗었다. 그때 한양에 가서 비싸게 팔려고 감춰두었던 구슬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전에 맞아 죽은 여우의 입에서 나온 구슬이었다. 여인은 구슬이 떨어지는 소리에 그곳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러고는 어느새 소금 장수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목을 조르면서 말했다. 네가 그 소금 장수구나. 약속을 어기고 내 남편을 죽게 만든 놈. 네가 약속을 깨트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몰매를 맞고 죽어버렸지. 조근조근하지만 분노의 찬 목소리.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사실 마을에 병을 퍼뜨린 자는 우리가 아니다. 그들은 밭을 개간하기 위해 산을 태우던 화전민들이었고 그것은 곧 산신령의 분노를 일깨우고 말았지. 그리하여 저주를 받았고 마을에 전염병이 돌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본 남편은 내가 말렸지만 남편은 마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산신령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주려고 했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둔갑하여 마을로 내려가게 된 것이지. 그런 착한 남편을 네가 죽였다. 분명 약속하지 않았나? 사람들에게 여우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그런데 대체 왜 약속을 깼냔 말이냐?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순간 슬픔에 겨웠는지 목을 조르던 손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소금 장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는 아랫마을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어두운 산길에서 몇 번이나 굴러떨어진 덕에 옷이 군데군데 구멍나 있었다. 손과 무릎에서도 피가 흘렀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어서 빨리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반시진 정도 산길을 달려 겨우 마을에 도착한 소금 장수. 하지만 그는 마을의 모습을 보자마자 더욱더 큰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다. 몇 년 전에 자신과 함께 여우를 때려잡고 잘 가라고 배웅해주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사람의 손이 타지 않아 낡을 대로 낡아버린 집들, 그리고 마을 옆 한켠에 남아있는 수많은 무덤들 뿐이었다. 전염병이 돌아 모두 죽어버린 것이었다. 소금 장수는 자신이 약속을 어기고 멋대로 행동한 결과가 낳은 참담한 풍경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가 약속만 지켰더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에 소금 장수는 무릎을 꿇고 가만히 마을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뒤에 여우가 다가오는지도 모른 채.